안녕하세요. 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유틸리티 담당하고 있는 유재선입니다. 오늘은 그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관련해서 과거에 썼던 자료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진 것 같은데요. 일단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금알을 너무 많이 낳는 연료전지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이제 연료전지가 이제 우리나라는 좀 특수하게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뉴어블, 뉴에너지 이런 컨셉 은 이제 사실 연료전지, 재생에너지에 좀 더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좀 특수하게 신에너지로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그리고 이 IGCC라는 석탄 액화가스와 뭐 중질잔사유가스, 약간 어려운 이런 에너지원들이 신에너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작년 초 같은 경우에 연료전지가 이제 수소 경제와 함께 맞물려 가면서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특징적인 거는 대부분 다 수소를 제외하면은 사실은 이제 어떤 화석 연료를 기반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리뉴어블이라고는 보기는 어렵고 글로벌 트렌드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에만 어떤 재생에너지 보조금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순수하게 수소로 통해서 연료전지 시스템을 가동을 할 경우에 진정한 의미의 신에너지라고 불릴 수 있겠는데 아직은 약간 과도기 전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많이 낳느냐, 유난히 많이 낳느냐고 하냐면은, 이 발전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 REC 공급 인증서 가중치가 2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도 1배 혹은 1.5배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 반면에 이제 발전용 연료전지는 가중치 개정 이전이나 이후나 대부분 다 2.0배로 고정이 돼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가중치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하루 일조시간 피크를 한 사람 한 3-4시간 정도 풀 가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풍력 같은 경우에도 지역이나 풍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이용률이 대략 한 20% 정도씩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연료전지는 가스만 공급이 되면은 거의 100% 가깝게 가동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 대비 굉장히 많은 REC를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 자체를 황금알을 너무 많이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REC라는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공급 제도를 RPS라는 제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RPS라는 제도에서 공급 의무 비율이라는 것을 적용해 놨는데요. 이 공급 의무 비율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발전량에서 얼마만큼을 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해야 되느냐가 RPS 의무 공급량인데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7%입니다. 이 7%라는 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면은 전체 REC 공급 의무량, 이거는 수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수요를 산출할 때 산정이 됩니다.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에 해당되는 발전량을 뺀 나머지 부분에다가 의무 비율을 곱하면은 이 공급 의무량이 산출이 되는데요. 이 공급 의무량을 REC 수요, 이거를 산출하게 되는 대상 발전사들은 500메가와트 이상 대형 발전기를 갖고 있는 발전 사업자들입니다. 이 발전 사업자들은 거의 뭐 대부분 다 선형적으로 늘어날지언정 속도가 빠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사업자 수가 많이 늘어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전체 발전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이 RPS에서 선정해 놓은 이 의무 비율 자체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줄어들어야 수요가 올라갑니다. 결국 이 RPS라는 제도의 메커니즘 자체는 이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조달을 해갖고 이런 REC를 사와야 되거나 조달해야 되는 의무 자체를 많이 줄여라. 그런 어떤 공급에 대한 촉진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RPS 비율도 매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발전량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GDP 대비해서는 꾸준하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REC 수요가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게 기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약간 다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 17년 이후로 가격이 계속 현물 시장에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초과 공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표도 아니고 그림으로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림 4번에 발전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한전 밑에 있는 남동발전, 중부발전, 한수원 이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6개 발전사가 우리나라의 발전량 대부분을 책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REC 수요와 관련된 어떤 익스포저도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발전자 회사들에서 이 재생에너지를 투자를 늘리게 된다면요, 이 의무량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을 뺀 나머지의 의무 비율을 곱하게 되니까요,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면은 늘수록 이 의무 공급량 전체 시장 수요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 전체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거에서는 REC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요는 감소하는데 이쪽에 자체 공급이 늘어나면서 더욱더 수요가 더 줄어들게 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REC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는 사실 약간 아웃데이트 되긴 했는데요. 사실 이건 좀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의무량, 부여받은 양에서 실제로 이행한 게 거의 90% 후반, 이제는 중반 후반까지 달성됐다고 보고 있고요. 연기됐던 거, 그리고 연기할 수 있는 물량까지 포함하면 100%다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각보다 초과 공급 시장이 빠르게 오고 있고 이미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C가 이미 넘쳐나고 있는데 이 연료전지가 수소 경제라는 패러다임에서 2019년 초부터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관련돼서 제도도 많이 개선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 REC 공급 과잉 시장에 더욱더 공급 과잉을 촉발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EC 가중치가 2배입니다. 발전 설비 용량 대비해서도 굉장히 생산력이 좋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0년 3월 누적 기준으로 태양광이 40%, 바이오 에너지 이거는 거의 다 석탄, 우드 펠릿, 혼소 이런 것들이고요. 연료전지도 굉장히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3월 기준이니까요. 곱하기 4배 플러스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 포함하면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 100MW가 어느 정도 사이즈를 갖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까 태양광이 한 3, 4시간 정도 12시간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효율을 대략 한 15에서 16%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0%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연료전지는 고장 정지나 뭐 정비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거의 100%니까 9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태양광 대비 6배고요. 풍력 대비 한 4.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메가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태양광으로 치면은 한 1200메가 정도, 풍력으로 치면 한 450메가 정도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발전량 기준으로는요. 거기다가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REC 가중치가 상당히 높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연료전지는 2배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1200이 아니고요. 아까 6배라고 말씀드리니까 600이겠죠. 제가 이 가중치 2배를 고려해서 1200이라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연료전지 100메가는 태양광의 1200메가와트 설비와 REC 생산력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내수 기준으로 2022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를 1기가와트 맞추겠다라고 내수 시장에서 목표를 한 게 2019년 초에 나왔던 수소경제 패러다임에서 나온 계획 목표고요. 올해 2020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400메가와트 정도 설치가 됐는데 앞으로 3년 안 되는 기간 동안 600메가와트를 늘릴 수 있을까 했을 땐 뭐 달성 가능성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 곱하기 6배 하면은 태양광 7기가와트 정도의 증설 효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미 이 초과 공급 시장이 형성된 가운데 태양광도 매년 3기가와트씩 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매년 연료전지가 200에서 300메가와트씩 는다고 하면은 엄청난 규모의 REC 공급이 늘어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REC 가격은 더욱 더 올라갈 힘이 없어지게 될 거고요. 근데 공급 과잉 국면, REC 공급 과잉 국면에서 어떤 수익성 지표인 REC 가격이 빠지면 당연히 연료전지 발전 사업자도 매출이나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던 이 경기그린, 물론 경기그린은 좀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요. 부산그린, 노을그린 같은 경우에 OP 마진이 거의 한 40% 정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9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REC 판매가 좀 줄었든지 아니면 가격이 떨어졌든지 어떤 연휴간에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P 마진은 이제 한 자릿수 후반으로 하이 싱글로 떨어지게 되겠고요.
이런 과정에서 더 이상 연료전지 신규 사업자의 어떤 수익성 보전 방안이 사실은 좀 찾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SPC 제외하고 이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와 공동 지분 투자를 하는 사업 특수법인 아니고서 순수하게 연료전지 하겠다라는 수요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이 어떻게 보면은 좀 녹록지는 않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에서 수소경제 발전 프로젝트 발전 계획에 있어서 이만큼 프로젝션을 해놨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달성될 수 있느냐는 약간 좀 논외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달성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은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근거는요. 이제 대규모 REC 조달 수단이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전에는 그 이쪽 바이오에 있는 목재 펠릿 혼소 쪽이 많이 이용이 됐었고요. 왜냐면은 이거는 석탄 발전소에 뭐 목재 이송 설비라든지 그런 설비만 추가하면 나무까지 넣어서 태우면 REC가 나오는 그런 쉬운 REC 조달 수단이었습니다. 이 RPS 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이 됐었고요. 그 전에 FIT였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이 REC를 갑자기 조달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요. 근데 이 RPS 제도 자체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많이 늘려라는 게 핵심 키포인트였는데 엉뚱하게 이제 바이오 쪽으로 아무래도 저탄소나 탈탄소 이슈에서 약간 페널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발전원들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REC를 빨리 조달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태양광도 많이 늘고 해서 이런 이슈가 좀 많이 잠잠해지긴 했지만 초기에는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6월에 개정될 때는 신규 설비에 있어서는 더 이상 REC를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조달했던 바이오매스 RPS, REC 조달 비중이 이쪽에서 한 30% 정도로 아까 표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없습니다. 태양광, 풍력, 뭐 폐기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어떤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 모두 다 변동성 전원입니다. 원하는 대로 출력이 나올 수 없고 발전량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REC를 얼마큼 조달할지는 사실 추정이 약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좀 밑에를 깔고 갈 수 있는 이용률 통제 가능한 전원이 연료전지밖에 이제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석탄 혼소의 역할을 조금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발전 자회사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수요의 대부분을 다 이쪽에서 차지를 합니다. 매년 조금씩이나마 RPS 의무 비율이 오르고 있고요. 이게 이번 정부에서 언급했었던 공약이긴 하지만 2030년까지 28%까지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현행 기준으로는 2022년 이후로 10%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좀 보긴 해야 되지만요. 정부에서 이렇게 목표를 크게 잡다 보니까 이 비중이 높은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더욱더 연료전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 좀 표를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한전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됩니다. 일반 민간 외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REC를 굳이 살 필요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거를 팔기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팔기만 해야 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가격 지표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시장이 현물 시장, 뭐 계약 시장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현물 가격이 떨어지면 계약 시장에서도 높은 가격을 갖기 힘들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외부에서 REC를 팔기만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투자율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한전한테는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어쨌든 조달을 해서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이고요. 이거를 조달을 많이 할수록 전체적인 비용 감소 효과가 나오고 어쨌든 정부에서 하겠다고 굉장히 큰 계획을 세워놨는데 공기업인 한전 입장에서 이런 거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연료전지는 한전한테 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0메가와트 설치했을 때 이용률 90% 가정하면은 연간으로 약 160만 정도 REC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차감한 다음에 의무비로 곱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160만 늘어나는 게 굉장히 상당히 큰 폭입니다. 한전 연결로 봤을 때 6개 발전자에서 조달해야 되는 전체 REC에서 한 6%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 160만 REC가 생김으로써 빠지는 이 수요 감소폭까지 고려하면 6.5% 정도까지 100메가와트만으로도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현물 시장에서 만약에 다 조달을 한다고 할 경우에 지금 한 44,000원 정도긴 하지만요. 4만 원 기준으로 편익을 계산해 보면 67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어쨌든 SPC 법인에서 얘네들이 뭐 지지고 볶고 영업을 해갖고 마진을 그래도 하이싱글이나마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퓨얼 코스트나 이런 거 전혀 고려할 거 없이 실제로 투자비만 고려하면은 요 비용 편익을 회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연료전지 100메가가 뭐 두산퓨얼셀 기준으로 대략 뭐 한 4천억에서 5천억 원 사이가 실제 기기 투자비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PER로 봤을 때 대략 한 7배 요 정도 수준에서는 다 비용 회수가 가능한 그런 투자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전한테는 연료전지가 REC 가격이 폭락하고 공급 과잉으로 계속 폭락할 수도 있다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매력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국산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좀 포션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매년 100메가 이상씩 발주가 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두산퓨얼셀 입장에서는 매년 100메가 정도씩 수주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떤 4, 5천억 정도 되는 기기 매출에다가 이미 설치된 사업장에서는 LTSA, 그러니까 롱텀 서비스 어그리먼트, 유지보수 계약들의 수주가 계속 누적이 된다면은 수익성도 올라가고 매출도 올라가고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정책으로 굉장히 연료전지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수요는 생각보다는 빠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입장에서는 투자가 지속될 수 있고, 이 투자가 지속되는 거는 두산퓨얼셀의 수주 정보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이론이 논리적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쪽에 있어서 발주 문의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정 규모까지는 계속 수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장이 좀 더 커질 수 있으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의무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최근 그러니까 5월 14일인가요? 산업부에서 시행령을 고시를 했는데 원래 2020년이 7%, 2021년이 8%였습니다. 근데 요거를 9%로 1%포인트 땡겼고요. 2020년부터 10%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RPS 의무 비율 조정과 같은 이벤트가 나온 거는 아무래도 정부가 이런 거에서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REC 공급 과잉을 만약에 해소하려면은 요 어떤 상승 속도로 2%포인트가 계속 더 유지가 되거나 더 빠른 속도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요 수주 규모는 한 100메가에서 200메가 정도에서 머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엄청나게 빨리 늘어난다면은 이 연료전지 수요도 늘어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약간 반대급부로 생각이 되는 게, 이런 어떤 RPS 비율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게 한국전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REC를 더 많이 사야 된다면 실적이 훨씬 더 많은 부담이 되겠죠. 지금도 RPS 비용, 뭐 탄소 배출권 비용 때문에 경영 환경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가파르게 돼서 REC를 가격을 올린다 하면 한국전력 실적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마이너스 이펙트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무한정, 아무리 공기업을 할지는 좀 무한정 되돌릴 수는 없고요. 관련해서 이제 전기요금까지 만약에 인상이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 같은 경우에 한전한테는 실적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 이 어떤 REC를 수요를 촉발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연간 100메가에서 200메가 정도까지는 발주가 꾸준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 정상 없이도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외부 참여자까지 고려를 해서 훨씬 더 수요 촉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REC 수요를 올릴 수 있는 의무 비율 상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되려면 아무래도 한전 실적이 부담이 되니까 전기요금이 정상화되는 시그널이 있거나 이미 시행이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런 환경을 좀 바꾸기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REC 가격이 정말 많이 빠지고 있고 공급 과잉이 되고 있는 환경에서도 발주가 잘 나오는 이유는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정부가 길호흡으로 2030년, 40년까지 수소경제 패러다임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만큼 이 어떤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의 사이즈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향후에 전기요금이 정상화된다면은 이런 시장의 수요 촉발을 훨씬 더 가속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어려운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료 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예, 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